안녕하세요. 볼만차 기자들입니다. 스쿼드 분석, 길고 길었던 스쿼드 분석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네. 망 기자 전문 분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돌풍의 팀 광주입니다. 스토브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올 시즌 괜찮은지, 일단 지금까지는 솔직히 좀 좋은 얘기는 많이 안 들렸거든요. 네. 자세히 봐도 그런 건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순서를 저희가 그냥 뭐 임의대로 막 정했습니다. 이게 뭐 다음 시즌 예측 순위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팀은 좀 뒤로 미뤘어요. 성남도 그랬고요. 제주도 그랬고요. 그런 만큼 이제 광주 팬들은 혹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팀들이 좀 더 사실 보면 제가 볼 때 여기 좀 더 해야 되는 팀 아니야? 이런 팀들을 맞아요. 저희가 뒤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가야 되니까. 이 팀도 펠리페 리스크가 있고 뭐 홍준호 케이스도 있어 제가 꾸준히 취재를 했기 때문에 홍준호랑 펠리페가 정리가 되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홍준호가 결정된 그런 시점에 저희가 지금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마지막 편이라는 걸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홍준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2월 3일자로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래서 홍준호가 서울로 가고 서울 미드필더 겸 수비수인 김원식이 광주로 왔습니다. 나 식세미를 보고 한참 웃었잖아요. 식세미는 진짜야, 뭐야? 그거 식세미로? 카세미로 합쳐서? 진짜요? 나는 그게 원래 불리던 건가? 나는 이 광주가 지은 건가? 이름에 식이 들어가면 일단 웃겨. 식사마다 그렇지만 네, 식세미로. 일단 제가 단독을 때리고 나서 휴가를 가는 바람에 비하인드를 못 풀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 뭐 많은 분들 알겠지만 일단 홍준호가 계약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이적을 아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1993년생이에요. 나이가 꽉 차서 이제 군대 문제도 좀 걸려 있고, 그래서 입대 전에 빅클럽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강했습니다. 광주는 당연히 말렸습니다. 그랬겠죠. 예, 김호영 감독이 4번 넘게 선수 측과 면담을 하면서 같이 하자. 예, 뭐 이제 재계약 제안도 했어요. 어느 정도 연봉을 높인 상태에서 재계약 제안을 했지만 선수는 금액보다도 자기는 좀 더 도전하고 싶다. 그래서 나온 팀이 서울과 제주였죠. 제주는 윤보상 플러스 현금으로 어떤 트레이드 각을 재본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광주도 주전골리잖아요. 윤보상 정도가 오면 그런 만큼 좀 괜찮아 했지만, 근데 서울이 제시한 연봉 오히려 좀 적었는데도 선수가 서울행을 좀 마음에 뒀고, 왜냐하면 서울에는 박진섭 전 광주 감독이 지금 이끌고 있어서 서울 쪽에 마음이 쏠렸고, 무엇보다 김호영 감독이 그 트레이드 카드, 뭐 사실상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죠. 뭐 이적료 주고 보상금 주고 서로 했지만 사실상 트레이드라고 본다면 김원식 정도면 자기가 할 수 있겠다. 예, 준호 보내주겠다. 그래서 김원식이 오면서 어떤 보상금을 지불했고요. 서울은 반대로 그 보상금보다 많은 이적료를 지불하면서 이적이 성사가 됐습니다. 퉁치고 좀 더 벌었네요. 좀 더 벌었다 볼 수 있죠. 예. 일단 뭐 홍준호 사가 얘기를 길게 한 게 뭐 제 단독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홍준호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준호는 사실 지난 시즌 이전까지 크게 주목받던 선수는 아니에요. 한 시즌 좋았다가 다음 시즌 안 좋고, 그 울산 임대 갔지만 크게 임팩트 못 남기고 이런 선수였는데, 박진석 감독 만나면서 일취월장을 했죠. 맞아요, 네. 예, 아이러니하게도 팀 성적이 좋으니까 덩달아 선수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아슐마토프 윌리안 보십시오. 광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평가를 좀 받기 어려운 선수인데 강원과 경남에 가면서 연봉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이 선수들이. 네. 예, 내부적으로 보면 이 선수가 FA 신분을 얻기 전에 재계약 협상을 할 때 요구했던 금액을 광주는 못 주지만 그 다른 팀들은 줬거든요. 예, 그래서 광주는 못 잡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홍준호도 비슷한 케이스로 갔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이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펠리페가 좀 걸리거든요. 펠리페는 용병치고는 깜짝 놀랄 정도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 뭐 연봉이 낮다는 말을 이렇게 좀 애들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안이 6억, 7억 올려주잖아요, 광주가. 그럼 펠리페는 얼마 줘야 돼요? 그렇지. 20억 막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지난 시즌 기여도만 볼 때는. 네이마르 올렸는데 메시 더 줘야지. 그렇죠. 예, 지금 음바페 주면은 네이마르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펠리페는 그만큼 또 주기가 조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예, 홍준호도 비슷하게 홍준호가 원하는 바도 있었지만 뭐 예산 문제도 있고, 홍준호가 이미 마음이 좀 떠났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팬들은 왜 이렇게 선수를 다 떠나보내냐, 다음 시즌 뭘로 축구하려고 그러냐, 뭐 감독이 축구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시민구단의 어떤 애로점을 좀 광주를 보면서 최근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잘한 시즌 다음 시즌이 대부분 팀들이 무너지는 게 이런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근데 전북은 그냥 올려주면 돼요. 예전에 이재성 연봉 올려주는 거 보세요. 그렇지. 시원하게. 뭐 올라가. 그렇지.
직장이라면 상상도 없을 정도로 막 올라가. 근데 이 시민구단은 야 5천만 올려주면 안 되냐 이런 식의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은데 성적은 올라갔으니까 그렇지. 그런 좀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서론 들었습니다. 담당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이야기를 대략 정리하면 나간 주요 선수는 누구냐? 홍준호, 아슐마토프, 윌리안 정도입니다. 네. 여기에 임민혁, 김정환, 김창수, 정준현, 한용수, 박준희 등도 떠났습니다. 들어온 선수 지금까지는 김종우, 이지훈, 이한샘, 김봉진, 박중간, 곽강선 그리고 김원식입니다. 네. 지난 시즌 주전 센터백 아슐마와 홍준호가 동시에 빠져나간 수비진은 그렇죠. 새롭게 꾸려 합니다.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아슐마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이 좋고 실수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강원이 노린 이유죠. 네, 홍준호는 시원시원한 수비가 돋보여서 둘의 시너지가 좋았는데 뭐 자연스럽게 뭐 수비진 분석을 해보면 센터백이 분명히 데미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지션에 그런대로 잘 알려진 얼굴로 채웠다는 점에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한샘 데려왔습니다. 광주에서 프로 데뷔한 선수인데 뭐 경남, 강원, 뭐 수원FC 갔다가 돌아왔죠. 지난해 수원FC 승격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FC 서울이 원할 정도로 경험, 실력, 리더십을 인정받는 자원이고 그 기존 센터백 중에는 이한도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한샘과 함께 또 김봉진도 영입이 됐습니다. 김봉진. 이 선수는 아시아 다양한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인데 사실 이름값은 높지 않아요. 그런데 훈련 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뭐 터프함과 어떤 스피드를 겸비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 선수가 주전을 꿰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베테랑 곽광선까지 지난 시즌에는 전남에서 스트라이커로 활약했죠. 그렇죠. 예, 그런 선수가 지금 보도자료에 레이저 태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레이저 태클이라고. 이 선수까지 영입이 되면서 수비진은 어떤 베테랑으로 영입하면서 뭐 호흡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다양한 능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경험치는 분명히 늘어났다. 그리고 제가 김호영 감독 부임 이후에 인터뷰 기사 아마 처음으로 쓴 것 같은데 얘기한 것 중에 46실점이라는 단어를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구단 최초로 지난 시즌에 광주가 상승한 건 인정하지만 실점이 가장 많았다. 예. 그만큼 실점을 줄이는데 어떤 좀 힘을 좀 쏟겠다 이런 뉘앙스였고 김호영 감독의 4-2-3-1 좀 안정적으로 쓰는 걸 선호하는 걸 알려졌는데 광주에서도 어떤 최소 실점을 목표로 한 투볼란치 전술 수비적인 선수를 삼성에 네. 2명을 주겠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전술을 좀 만지작거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욕충만한 뭐 젊은 센터백 기회가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팀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감독도 바뀌고 선수도 몇 명 나가서 바뀌는 와중에는 베테랑한테 조금 수비를 맡기겠다는 좀 심산이고 이한샘, 곽광서 둘만 K리그 합쳐도 500경기가 넘어요 한이훈까지 합치면 600경기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경험을 더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꾸준하게 외국인 용병 센터백 아마 브라질 출신이 될 것 같은데 찾고 있습니다. 애초에 했던 선수가 막판에 조금 틀어졌는데 좀 다른 선수를 좀 접촉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 점도 조금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역시 또 펠레페예처럼 또 네. 가성비 좋은 수비수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이한샘, 곽강선이 느려요. 네, 그렇죠. 체력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때문에 그거를 만회해 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온다면 금상첨화 같은데 어떤 선수가 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측면 수비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은 왼발킥이 좋은 이으뜸 그리고 기동성이 좋은 이민기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순민이 가세를 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공격력도 셋 다 이씨인데 이순민이 전역후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민기와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전훈 때도 눈에 띌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를 악물었다 이런 표현하는 관계자도 있었고. 원래 군대 갔다 돌아오면 뭐. 맞아요. 이민기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돌아오자마자 뭐 바로 이으뜸 밀어내고 이랬는데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일단 윙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정확한 크로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으뜸 쓰고 기동성 수비 뭐 강팀이랑 할 때겠죠. 기동성 수비 필요하다 그러면 이민기 또는 이순민이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누가 선발로 나설지 이 자리가 제일 치열해 보이고요. 오른쪽은 그나마 좀 박준강 이 선수는 뭐 K리그에서 모르는 뭐 선수 뭐 팬들이 없죠. 박준강이 주전을 꿰찰 것이 유력하고 수원FC에서 데려온 이지훈이 백업을 맡을 것 같습니다. 연습 경기에서는 미드필더 여봉훈이 오른쪽 측면 수비를 봤다고 하는데요. 여봉훈도 그런 만큼 좀 옵션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미드필드 구성을 보면은 임민혁이 계약 만료를 떠난 네. 거 외에는 이렇다 할 출혈은 아직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4-2-3-1 얘기할 때 더블 볼란치 얘기했는데 더블 볼란치 설 수 있는 선수들은 뭐 박정수 베테랑도 있고요. 여봉은 예, 그리고 김원식 이렇게 있습니다. 김원식이 센터백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볼란치로 데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은 3백에서 잘하는 선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수비적으로 할 때는 박정수, 김원식 조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원 삼성에서 완전 영입으로 데려온 김종우는 조금 더 윗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수원지단답게 10번 자리. 그렇죠. 네. 지금 광주가 센터백과 함께 이선에서 뛸 용병을 찾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만약에 중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플레이메이커 유형이라면 김종우가 약간 뒤로 내려올 수 있지만 만약에 새로 온 선수가 약간 측면에 특화됐거나 아니면 뭐 최전방에 좀 특화됐다면 어떤 3의 가운데 자리, 진짜 지단 자리에 김종우를 맡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호영 감독이 김종우의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호영 감독이 작년에 뭐 서울에서 한승규 선수도 임대로 왔던 잘 써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종우한테 어떤 그런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김종우와 김원식은 특징이 있죠. B클럽 소속이었지만 많은 출전 시간을 갖지 못했던 또 김원식도 그 김원 감독이 잘 써먹었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두 선수가 동기부여는 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뭐 광주는 뭐 두말할 얘기 없습니다. 두 선수 얘기해야 되는데 펠리페 네. 그리고 엄원상인데 일단 네. 펠리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남는 겁니까? 일단 광주 구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간이 거의 2달, 3달 끌고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좀 요약을 하면 광주가 펠리페 이적 가능성을 열어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바이아웃 400만 달러가 있는데 또 우리가 이러면서 많이 얘기했죠. 예, 현실적으로는 그 금액을 지불할 구단은 K리그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300만 정도까지 좀 낮췄습니다. 이게 이 높은 금액을 고수하는 게 네. 광주가 이 돈을 다 먹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광주가 최대한 이 포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금액 자체가 높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뭐 전 소속 브라질 구단과 반반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고 300만 달러 이상을 내는 팀이 있으면 우리는 뭐 보내줄 수 있다 이런 스탠스였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팔 이유가 없다. 우리는 펠리페가 꼭 필요하다. 같이 하겠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에서 전북은 높은 이적료 때문에 손을 뗐고요. 그리고 이제 일류첸코 영입으로 선회를 맞아요. 했고 네. 예, 중국에서도 관심을 보인 구단은 실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광주 측과 선수 측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광주 측에선 오퍼 없었어요.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분위기고 선수 측에선 오퍼 있는데 광주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일십을 하고 있다. 네, 예를 든 겁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광주가 펠리페를 쓰겠다는 어떤 좀 의지로 저는 좀 파악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남아라. 같이 하자. 그리고 지금 그대로 그냥 막 너 그냥 뭐 기존 연봉 받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약 기간을 6개월이라도 좀 늘려서 연봉 올려줄게. 예, 연장 계약을 좀 하자. 이렇게 하면서 선수한테 좀 당근을 좀 던지고 있는데요. 이제 펠리페는 목포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무릎이 조금 안 좋아서 맞아요. 항상 네. 지난 시즌에도 거의 시즌 다 돼서 지금 합류했었거든요. 그런 데서 잘했잖아요. 맞아요. 올 시즌도 비슷한 패턴으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팀 훈련 합류할 것 같고요. 일단 펠리페가 남는다고 가정을 해야 될 거라는 지금 분위기고 엄원상도 네, 엄원상도 중요해요. 엄원상은 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아니 제가 거의, 월드 대표팀 평가전 보고 왔는데 네. 제주 출장 갔다가 네. 확실히 한 달라? 단계 깼어요. 깼어요. 엄원상 선수 진짜. 그러니까 보고 왔으니까 알겠지만 네. 그 펠리페는 문을 그래도 슬쩍 열어놓고 이렇게 봤다면 아예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똑똑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없는 척 했거든요. 아니 들었을 거야. 그래도. 근데 사실 그 정도의 뭐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구단은 나오지 않았고 일단 무조건 남긴다. 1년은 무조건 더 한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만큼 지금 펠리페와 엄원상은 그 4-2-3을 썼을 때 최전방과 오른쪽은 이제 든든해졌습니다. 또 엄원상 잘 알다시피 22세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 사실 나이 깡패까지도 좀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뭐 지금 김주공이 조금 앞서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김주공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을 비롯해 여러 클럽들이 좀 눈독을 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주공이 김호영 감독의 평가가 굉장히 좋은데 수비를 벗기는 능력뿐만 아니고 뭐 높이도 되고 스피드도 있고 어떤 삼박자를 갖춘 뭐 다재다능한 공격수라는 평가가 있고 여기에 송승민도 포항에서 임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고 또 특급 신인이라 불리는 엄지성도 왼쪽에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약간 세 명의 경쟁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역시 펠리페 몸빵, 그리고 연계, 엄원상의 스피드, 이게 광주 공격의 컨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컨셉은 이제 뭐 박지성 감독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호영 감독과 통화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수가 좋아하는 포지션에서 잘하는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게 자기의 철학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펠리페와 엄원상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공격 컨셉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아까 서울 얘기하면서 그 한승규 얘기했지만, 한승규를 썼다는 건 어떤 만들어가는 선수를 위주로 좀 공격을 꾸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김종호를 꼭 거쳐서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측면 수비수부터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축구를 좀 지향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수비도 약간은 조금 그 박진성 감독과는 좀 패턴을 바꿔서 뭔가 지역 방어 위주로 뭔가 팀을 꾸린다는 좀 얘기를 들어서 팀이 좀 색깔이 많이 바뀌겠다. 그리고 이 바뀐 색깔의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꽤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사실 올해 강등 후보 이야기할 때 1순위가 사실 광주거든요. 네. 물론 그 경기 외적인 부분도 좀 많이 시끄러웠고 그랬었는데 막상 또 분석을 해보니까 안 돼, 넘어가지 마. 엄원상이 좀 남으면 네. 선발 라인업은 또 작년과 비교해서 특별히 또 나빠진 것도 없다. 네. 뭐 이 정도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뭐 그 광주 입장에서 비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저희가 앞서 분석했던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백업이 약간 조금 아쉬워요. 확 떨어지죠. 펠리페 다쳐서 어떻게 엄문상이 다치면 이게 답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발과 백업의 간극이 한 시즌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난 시즌보다 시즌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가 지난 시즌에 좀 돌풍을 일으켰던 것도 경기 수의 영향이 좀 있었다 이런 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시즌 길게 끌고 가려면 백업 그리고 신인 자원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이게 김호영 감독의 어떤 숙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광주 입장에선 네. 남은 이적 시장에서 쓸만한 외국인 선수를 빠르게 데려오는 빠르게. 거, 그래서 영입해서 네. 팀에 합류시키는 것, 네. 그리고 주전급의 추가 이탈을 막는 것, 네. 시즌에 돌입해서 부상을 최소화하는 것. 네. 이래야지 광주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네. 근데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건 김호영 감독이 그래도 서울 대행 시절에 뭔가 보여주긴 했다. 조직력 축구가 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만큼 어떤 감독발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베테랑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저희가 광주를 끝으로 네. K리그 1 스쿼드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저희가 12편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가져주셨고 네. 그리고 또 뭐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도 힘내서 했거든요. 네. 일단 뭐 개막 인접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희가 개막 특집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K리그2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K리그2 팀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뭐 길게는 아니겠지만 짧게나마 그래도 좀 몇몇 뭐 팀들 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